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교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제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과목 정책론이고요. 2과목이 행정론이죠. 3과목이 법제론이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 사회복지 1급은 그 연령층을 보게 되면요. 나이나 연령층을 성별을 보게 되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80%를 차지해요. 수험생에. 그리고 나이가 젊어요. 20대, 30대.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법 나오면 또 아주 그냥 나는 또 돌아버려야죠.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3교시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제일 또 쉬울 수 있거든요. 이런 법제로는 단순해요. 법이기 때문에 이 너무 복잡하게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단순 암기예요. 법제로는 그냥 강의 들으면 70점 이상은 무난하게 맞아요. 항상. 행정론은 먹고 들어가요. 기본적인 윤리 상식 문제예요. 80은 기본 먹고 들어가요. 이 정책론이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법제론을 잘못 공부하는 분들은 법령을 외워버려요. 무슨 사법고시도 아닌데 매 21조 이상 이런 거 외우니까 쓸데없는 거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제로는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면 공부할 분량이 작아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범위가 작기 때문에. 행정론은 상식이니까 80 맞고 정책론이 문제인데 정책론이 아주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정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방대한 양이에요. 복잡하면요. 50만 맞자. 반띵만 하자. 그러면 반편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벌써 70, 80, 50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반띵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2018년도에 합격률이 역대급으로 저조했어요. 20%대예요. 20%대. 20% 후반이에요. 합격률이. 그러니까 10명이 시험 봐서 3명도 합격이 안 한 거예요. 7명은 떨어지고. 엄청나게 불합격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국가고시 시험인데 20%대 시험이다. 합격률이.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학부에서 다 배운 내용이고 또 2급에서 다 배운 내용이고 다 배운 내용인데 왜 과락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거 공부해서 그래요.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쓸데없는 노력. 헛발질. 헛수고. 우리 시험은 절대로 노력과 이 열정하고 정비례하지 않아요. 요령과 정비라는 겁니다. 요령. 그래서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전모의에서 공부한 여러분들 진짜 땡 잡았어요. 합격률이 저조한 이유는 단언컨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쓸데없는 거 배우고 쓸데없는 거 외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본서 많이 보지 말라 하잖아요. 기본서 많이 보지 말라 하는데 기본서만 또 드립다 찾아요. 기본서 하죠. 기본서는 방대한 양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걸 다 수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대한 양을 다 외우려니까 미쳐버리죠. 또 외우다가 못 외우면 포기하고 또 울고. 기본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 포인트. 제가 이거 합격률이 너무 저조해서 오늘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걸 과락을 하고 맨 이 공부했는데 10점, 20점, 30점을 왜 맞냐고요. 공부를 했는데 사회복지 1급 공부한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니까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점, 20점 맞냐고요. 그거 엄한 거 공부해서 그렇거든요. 엄한 거. 기본서는 그냥 개요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 이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내용을 이해하게 내용을 맥락을 잡아야 돼. 맥락.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다 배웠어요. 영어. 그냥 단어장 열심히 외워요. 파닉스까지 단어 하나씩 다 외운 다음에 문장 보면 해석을 못해요. 이거 하나마나 공부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과외, 학원에 드립 다니고 성문 종합영어부터 시작해서 그냥 해법 종합영어부터 쫙
딱 보는데 맨날 시험 보면 똑같아. 영어 공부를 엄청 하는데 맨날 단어만 외우거든요. 단어만 외우고 해석해봐. 모르는데요. 이거 하나마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잡아야 되거든요. 흐름을. 그래서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좀 맥락, 흐름을 잡으세요. 맥락. 여기도 어렵게 보이잖아요. 이거 흐름 못 잡으면 글씨만 외우면 이거 하나마나 공부해요. 맥락을 잡자.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기본 수업보다는 문제 푸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본수 강의할 때도 포인트만 딱딱 집어줄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라 이거예요. 제 기본수 강의의 특징은 한 페이지가 있으면요. 이걸 전체 강의하면 이거 아마추어예요. 이 전체 범위에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건 외우지 마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수 다 외워서 기본수 다 외우라면 여러분 1년 동안 10년을 다 외워도 떨어져요. 불합격돼요. 왜? 다 꼬여버리거든요. 머릿속에.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령. 그리고 하나 또 잔실할 때 이해하는 거 할게요. 시험 보는 거 테크닉의 요령. 우리 3교시에 이 순서대로 봅니다. 정책론, 행정론, 법률론 이렇게 나와요. 25문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럴 때 얘가 항상 제일 어려워요. 얘 풀다가 또 울고 또 어렵네 또 떠진 것 같아. 그러면 속된 말로 아주 첫 끝발에 조져버려요. 아직 풀 기분이 안 나요. 그럼 아는 것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책론은 가장 어려워요. 항상 매해마다. 제일 쉬운 건 행정론이에요. 행정론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요. 80은. 행정론 먼저 푸세요. 교수님 저는 성격이 처음부터 쫙 풀어야 마음이 편한데요. 성격 고쳐야 돼요. 행정론 풀고 법제론 풀고 정책론 맨 마지막에 풀면 행정론에서 아싸 아는 거 많이 나왔어. 법제론에서 아싸 많이 나왔어. 그러면 정책론은요. 찍어도 맞아요. 이럴 때는 기분 좋아서. 근데 정책론에서 아주 그냥 맨날 비사이로 바꿔. 비질하면 여기서 아주 풀 마음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시험 볼 때 행정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법제론 풀고 정책론을 맨 마지막에 풀어라. 이런 것도 시험 팁입니다. 모르는 건 넘어가고 아는 것부터 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답 가리고 하지 마세요. 답 가려봤자 뭐예요? 모르는데 맨날 답 가리고 틀리고 울고 그냥 찍으라니까 밥을 이렇게 해요. 오케이. 간단하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보세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향을 연결하는 것을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옳지 않은 거. 드림 스타트를 알겠죠. 드림 스타트가 뭐예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드림 스타트는 취약계층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그러니까 취약계층 도와주는 겁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이나 취약계층의 산모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드림 스타트예요. 출발할 때 어렵게 출발하지 말라고 꿈을 가져라. 이건 뭐예요? 기회를 좀 평등하게 가져라. 이거 너무 어렵게 이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죠. 이해됐죠? 그렇구나 라고 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야 드림 스타트는 기회를 평등하게 해서 도와주는 거구나. 그럼 결과가 아니라 기회구나. 이해가 돼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죠. 드립다 그냥 결과의 평등 드림 스타트가 뭔데 그건 몰라요. 이러면 하나마다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서비스겠죠.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받으려면 우리 고용보험 내죠. 그러니까 형평한 거죠. 최저임금은 적절하게 해야죠. 여성 고용할 때도 기회 평등이죠. 최저생활의 보장 이것도 적극적 줘야죠.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또 어렵죠. 이론이 많으니까 어려요. 이론 나오면 미쳐버려요. 아주. 이론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이론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공부, 이론 외우고, 학자 외우고, 이것 때문에 이론 외우고 학자 외우느라고 6개월 걸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헛발질하는 헛발질. 공부하는 방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회복지 1급의 합격률이 저조한 건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할 것 같으면 그냥 책 하나 사갖고 혼자 공부하죠.
이런 분들 10년을 공부해서 떨어져요. 파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좀 혼자 책 보지 말고 좀 강의 들으세요. 강의. 책은 그냥 한번 훑어보세요. 그냥. 책은 스키다시예요. 강의가 회입니다. 거꾸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책 열심히 듣다 보고 강의 듣는 사람들은 참 성격 이상한 사람들 또 있더라고요. 책은 스키다시 스키다시. 보조용품입니다. 보조용품. 그냥 책만 드립다 보는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의 들으면 딱 보세요. 정답 오케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경제 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 정도가 유사하다. 경제 발전이 이건 뭐야?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잘 살게. 이 잘 살게 된다는 건 뭐라 그래요? 산업화가 돼요. 산업화. 산업화 이론이에요. 산업화가 되면 다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전 정도가 유사하게 다 찌찌뽕한다. 그래서 산업화 이론 또는 수렴 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독점 자본은 아니겠죠.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거 국어 문제 아니에요.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왜 독점이에요? 독점은 일방적이죠. 이거 얼마나 쉬워요. 다 맞췄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 한 국가의 제도에서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를 확산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100번 책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음모 이론이래. 뭐 음모를 꾸민다 이거? 이상하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게 왜 음모 이론이에요? 봐도 모르잖아요. 봐도 모르는 책을 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거 책 100시간을 봐봐요.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 음모라는 것은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사회 통제하는 겁니다. 사회 통제. 국가가 사회 통제. 음모를 하는구나. 정책을 음모하는구나. 정책을 연구하는구나. 그래서 음모 이론 이렇게 맥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대한 다른 집단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귀속적 차이. 그렇죠. 귀속적. 빈익빈 부익부죠. 귀속적 이익 집단이다라고 하고요. 인도주의 사회 양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의무감, 사회 양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응용 문제가 나왔다. 사회 안녕과 질서 나왔다. 그럼 이거는 음모론이구나. 이렇게 음모 이론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응용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은행이세요. 이 문제에서 하나 뽑아갖고 또 내거든요. 출제자가 엄한 데서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낸 문제 중에서 또 한두 개 빼갖고 응용 문제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든지 여기서는 이거 했으니까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 있으면 나머지 뻔하니까 이거 나오겠지 이거요. 다음 좀 옳은 것은 나오면 이렇게 또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이론이 기본수에서는 확산 이론, 음모 이론, 독점 이론 이 이론이 보통 3장 정도 돼요. 기본서에 3장 100번 외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액기스를 뽑아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오늘 또 잔소리 많이 하네요. 배드민턴을 하는데 제가 배드민턴 10년 했습니다. 10년 동안 야매 혼자 했어요. 혼자 웬만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럽에 가입을 해서 이제 실내 클럽 대회에 나가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왜? 저는 레슨을 안 받았거든요. 그 레슨을 받는 거예요. 레슨. 그 코치 선생님이 딱 잡고 공이 올 때는 백이 올 때는 손을 피고 치고 계속 반복하는 건 10분. 이거 비싸요. 10분 동안 딱 일주일에 3번 하고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싼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지만 저 배드민턴 레슨 받을 때 일주일에 3번 10분 받고 하루에 3번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에 3번 15만 원이에요. 조금 코치한테 선수한테 받으면 20만 원이고요. 근데 별거 없어요. 하나만 시키는 거예요. 동작. 포인트만 잡는 거.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그 레슨 받는 거는 야매로 20년 동안 혼자 아무리 노력해봐도 의미 없더라고요. 레슨, 코치, 선수한테 한두 번 딱딱 받는 게 그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클럽의 A조입니다. 배드민턴 A조. 이 클럽의 A조면 알아줍니다. 보통 대회 나가면 막 그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알아줘요.
그래서 이 클럽 가면 뭐 A 코트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A조는. 저는 여기 들어가죠. 다 가지고 이쪽도 그렇더라고요. 실력이. 하여튼 공부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제가 코치입니다. 포인트 잡아주는 거예요. 아, 사회 안녕과 질서는 사회 통제, 음모 이론이다.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경제 발전이 상당수준 이르면 아, 유사하게 된다. 아, 서로 수렴하게 된다. 유사 수렴, 수렴 이론, 뭐 산업화 수렴 이론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갑니다. 복지 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을이네요. 기억. 이것도 상식입니다. 재해보험, 산재보험이죠. 산재보험은 누가 들어줘요? 회사에서 들어주죠. 회사 산재보험. 그래서 노사가 반반씩 웃기지 마라. 회사가 전부 다 줘야 된다.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못 살게 됐어요. 공황 상태가 되면서. 그러면서 나라에서 뭐 하래요? 뉴딜 정책. 그래서 공공일처리를 만들고 좀 돈을 푸는 거예요. 재정 확대. 왜? 재정 확대를 해야 뭘 사람들이 뭐 쓸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총 공급 관리가 아니라 살 돈,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수요가 뭐예요? 수요. 이게 문제예요. 수요가 뭐예요? 알지요. 공급이 뭐예요? 알지요. 수요가 뭔데? 그 거시기 있잖아요. 수요. 뭐 그런 거. 공급 거시기 있잖아요.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수요는 뭐예요? 수요는 살 돈이에요. 살 돈. 살 돈. 공급은 정확히 말하면 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고 싶은 마음. 사고 싶은 마음. 공급은 팔고 싶은 마음. 똥가방. 루이비통. 똥가방을 내가 사고 싶다. 이게 수요예요. 사고 싶다. 지금 돈이 있어요. 아, 지금 돈이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유효 수요라고, 유효. 근데 지금 돈이 없어. 나중에 살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잠재 수요. 잠재되어 있다. 어렵지 않죠, 경제도. 사고 싶은 마음이요. 사고 싶은 마음. 그럼 이거 뭐야?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확대 재정 정책. 그러니까 총 공급 관리에 지금 나라가 지금 대공황을 말하는데 지금 경기를 회복하려면 사람이 돈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공급 관리가 아니라 총 수요 관리다. 총수요가 사고 싶은 마음, 살 돈을 만들게 해주는 게 나라의 의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정책이다라고 보고요.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돼. 그렇구나.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정녹입니다. 정녹동백. 녹은 뭐 녹색당, 뭐 녹색당, 3인당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좌파 정치입니다. 좌파 정치들이 복지국가 발전 기틀을 만들었다. 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갑니다.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 이것도 아주 골 때리기 아주 어렵죠. 이런 거 이거 다 외우지 말라 이거요. 조지와 윌딩, 윌리스와 르보, 미시라, 티트머스, 퍼트심틀. 벌써 성질 급한 사람 이거 외운 사람 있습니까? 한 달 내내 이거 외운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거 헛발질이에요. 지가 다 써있는데 이걸 왜 외워요? 영어까지 외운 사람 있습니다. 이거 진짜 게토레이 먹으면서 토하면서 외웠죠. 이거 뭐하러 왜 다 써있는데 이런 공부 방법이 쓸데없는 공부 방법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거죠. 옳은 것은 조지와 웰딩 나오는데 소극적 집합주의 나왔죠. 국가가 개입했다. 국가가 개입한 거는 소극적 집합주의입니다. 개입 안 하면 적극적 집합주의고. 국가가 개입했으니까 소극적이죠. 맞구나 끝. 1번. 나머지는 사실 볼 거 없죠. 그냥 이 용어를 알면 돼요. 국가가 개입했네? 오, 소극적 집합주의. 개입 안 하면 적극적 집합주의. 개입했으니까 소극. 이것만 알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핵심인데 이거 외워요. 조지와 웰딩의 뭐 이거 조진스키입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여기서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왜? 출제자가 이 문제를 만들었으면 이 문제 하나 갖고 써먹어요. 랜덤을 막 돌리거든요. 랜덤을 돌리면 또 기출이 안 나오는데 또 이러고 문제 은행식이에요. 여기서 돌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돌리니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윌린스와 루보의 뭐 이거 그냥 안 내어도 돼요. 얘 이런 애들 안 나오거든요. 그냥 얘가 핵심이에요.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 임시적이죠. 보충적, 임시적이다. 지 갖다 써 있잖아요. 보충적, 임시적이다 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보완. 보완한 거죠. 보충적, 뭐 보완했다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자녀 남았다. 그래서 제도적 모형이 아니라 자녀적 모형이다. 자녀적 모형. 보충, 임시, 보완됐구나. 그래서 제도가 아니라 얘가 핵심인데 얘는 몰라도 다 얘를 외우니까 진짜 바보 천치죠. 얘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이름하고는. 또 마찬가지죠. 경제 집단의 상호 의존. 상호 의존했죠. 상호 의존하면 서로 뭐예요? 찌찌뽕했다는 겁니다. 통합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분화가 아니라 뭐예요? 통합이죠. 그래서 분화적 복지가 아니라 통합적 복지다. 마찬가지예요. 얘가 포인트인데 얘를 외우면 안 돼요. 근데 꼭 미시라, RMISR 이걸 외우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과랑나고 불합격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다행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정말 제가 자뻑 같지만 여기서 우리 이렇게 쉽게 공부하니까 애드왈, 시대고사 이런 데서는 지금 이거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 떨어지겠죠. 우리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장 밖은 뭐예요? 시장 바뀌니까 자유시장의 반대가 뭐예요? 국가죠, 국가. 국가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예요. 국가에서. 그럼 산업 성취 제도가 아니라 뭐예요? 제도, 국가 제도죠. 제도적 재분배죠. 국가가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으로 복지를 준다. 그래서 국가 제도, 제도적 재분배다. 산업 성취가 아니라 제도적 재분배다. 또 여기 뭐예요? 사회보험 라인에 사회보험, 사회부조. 이건 뭐예요? 사회보험, 사회부조는 뭐예요? 사회보장이죠. 사회보장.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적극적 국가가 아니라 사회보장 국가죠. 사회보장 국가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여기가 이제 이건 예를 듭니다. 시험 문제가 예를 들면 아마 알 거 없습니다. 더 추가해봤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보험, 사회부조 나오면 그냥 사회보장 국가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또 하면 오히려 그게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하나가 꼭 나올 겁니다. 근데 사람 이름은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 내용의 문제지. 그래서 이거 메모했다가 여러분들 포인트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잔소리하는데 이렇게 통합적 복지, 자녀적 모형, 제도적 재분배, 사회보장 이게 핵심인데 얘를 외우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 카페도 써놨더라고요. 사람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 누가 외우래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안 외워도 여러분 6개월은 먹고 들어가요. 또 나왔네요. 에스핑 앤더슨. 이걸 또 외워. 에스핑 앤더슨, 또 ESPI, 이거 뭐하러 외워? 지가 써 있는데. 복지국가 유형. 그러니까 얘 몰라도 되잖아요.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 책임과 자조, 개인 책임, 자조. 이건 개인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딱 봐도 자유주의죠. 그래서 자유주의다. 국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에스핑 앤더슨은 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 뭐 사회 민주주의인데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개인 책임과 자조는 자유주의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이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초점을 아하 그렇구나라고 읽어보고요. 6번 갑니다. 빈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역, 리을이네요. 기역, 리을. 사회적 배제는 빈곤 박탈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사회적 배제니까 박탈과 관계 있죠. 당연히 옳은 거죠. 리을.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추정 방식이니까 얘도 당연히 옳은 거죠. 문맥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니은 디귿이 아니네요.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의 소득 분포 상태를 파악. 빈곤선 이하, 이 평균인데 빈곤선 이하란 말이야. 이 차이죠, 차이. 차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갭이라고 하지, 갭. 빈곤율이 아니라 빈곤 갭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대 생계급여의 선정기는 기준 평균 소득의 30%.
생계급여는 30% 이하는 맞아요. 30% 이하 맞는데 평균 소득이 아니죠. 우리 맨날 했죠. 중위소득이죠. 중위값. 중위소득이죠. 7번 갑니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고르죠. 디귿 리을이네요. 이번에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분의 분배율의 그 비율이 날려서 분배를 잘할수록 분배율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평등한 거 아니에요. 분배를 잘해야 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배율이 낮을수록 평등하다. 웃기지 마라. 분배율이 높을수록 평등하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당연히 인문학 문제예요. 분배율이 당연히 높아야 평등한 거죠. 니은 진위계수가 진위계수는 우리 배웠죠. 진위계수가 뭐예요? 0에서 1 사이다. 그래서 1로 갈수록 불평등이다. 이거 기초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1로 갈수록 불평등이다. 0으로 갈수록 평등이다. 그럼 뭐예요? 0.3에서 0.4. 0.4가 1로 가니까 소득 불평등이 완화했다. 완화가 아니라 더 심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5분의 배율은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것이다. 그렇구나. 로젠트 곡선은 45, 로젠트 곡선 우리 배웠죠. 이렇게 직각인데 이렇게 로젠트가 그래서 1로 갈수록 평등이다. 직각일수록 완전 평등이다. 그래서 45도와 일치하면 소득 분포가 완전히 균등한다. 당연히 균등하죠. 뭐 이런 건 뭐 이상향이지만 로젠트 곡선은 수직으로 갈수록 평등하다. 뭐 배웠던 내용들 또 써먹습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서구복지국가의 위기의 이후 흐름에 관한 설명을 서구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뜻을 모르면 하나하나 공부해요. 그러니까 책을 100번을 보고 이 말을 읽으면 공부 시간 낭비예요. 책 보지 말라니까요. 서구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이 말뜻을 모르는데 봐서 뭐 할 거예요. 마치 영어 단어 100번 외워서 문장 해석 못한다고 똑같죠. 그 강의를 들으려니까요. 서구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나타난 이거 뭐야? 위기 이후에 나타난 흐름이 뭐냐면 민영화됐다는 민영화. 민영화됐다는 건 민영화됐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 국가주도에서 민영화됐구나. 옳지 않은 것은 민영화됐으니까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완화가 아니죠. 심화됐겠죠. 민영화됐으니까.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시장화된 거예요. 공공서비스가 시장화가 뭐예요? 민영화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알아야 돼요. 이 말뜻을 모르고 1000번을 책 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책 많이 보지 말라니까요. 9번 갑니다.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이 증서죠. 증서. 바우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증서, 쿠폰, 티켓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현물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증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됩니다. 효과성을 보게 되면. 근데 사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은 현금이 제일 좋죠. 현금이 제일 좋아. 그래서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라고 하네요. 현물급여에서 증서는 현물보다 좋죠. 크기가 이러니까요. 그래서 현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증서고 현물이다. 선택권은요. 그래서 현물급여에서 선택권은 높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현금급여에 비해서 목표 달성이 효과적이다. 현금급여에서 증서는 이것이네요. 요게 목표 달성은 현물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증서고 현금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10번 갑니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조세는 세금이죠.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옳은 것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이다라고 하는데 역진적이다, 누진적이다라고 하는데 누진적인 거는 많이 걷는 거예요. 역진적은 덜 걷는 거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그렇죠. 당연하죠. 제일 센 게 소득세죠. 소득 있으면 뭐 뛰는 거. 저도 소득 있으면 뭐 강제로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소득세가 누진적이고요. 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사업보험료는 뭐 쪽에서 인적공제가 없다. 없어. 뭐 인적공제 있습니다. 소득 상한선이 있으니까 고득층에 유리하죠.
빈대급부가 아니라 반대급부입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반대급부. 기여에 대한 급부가 사회보험료 있으니까 특정화되겠죠.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 그래서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조세입니다. 세금은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과학적 기준으로 하면 연령입니다. 연령. 사회수당은 연령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리면 아동수당, 많으면 고령수당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기여를 안 해도 주는 겁니다. 해당되면요. 나이에 기여를 안 했더라도 나이에 해당되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을 정할 수가 없죠. 얼마큼 나갈지. 그래서 적절성은 뭐예요? 돈을 얼마큼 나갈지 준비해야 되는데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낮지요. 얼마큼 나갈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사회복지 재원용 이용료에 돈 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저소득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싶다. 저소득층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향상시켜요? 향상시킬 수 없다. 왜? 돈이 없으니까 저소득층은. 간단한 국어 문제입니다. 이런 걸 너무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갑니다. 소득 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재분배입니다. 소득 재분배 다 오르네요. 수직적 재분배. 공공부조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 주는 거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수직이다. 세대 간 재배. 개인연금은 뭐예요? 세대 간의 평등을 유지하는 거죠. 세대 내 재분배다. 개인연금, 뭐 세대 내 뭐 부모가 자식한테 주고 이런 수평이다. 아동수당도 뭐예요? 아동수당도 어려운 사람이 아동인 사람 주는 거니까 수평을 맞추는 거다. 세대 간 재분배, 이 세대 간이죠. 이건 세대 내고. 장기 요양보험, 장기 요양보험은 뭐예요? 뭐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돈 이렇게 뭐 이렇게 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국민 건강보험 볼 때 국민 건강보험 띄고 장기 요양보험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층이 노년층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세대 간이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원 지원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얘도 다 오르네요. 그냥 모르면 그냥 다 오른 거 찍으세요. 보통 이게 신출 문제가 나오면요. 이 정책론에서는 대부분이 모두가 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모두 다 이게 찍는 게 아주 정신 건강이 좋아요. 어차피 오르는 건데 뭐요. 찍을 때는요. 아는 건 이제 풀어야 되겠죠. 일반 보조금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데 당연하겠죠. 범주입니다. 범주 카테고리 틀이죠. 복지 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적합하다. 수준을 맞추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범주적 보조금 카테고리의 매칭 펀드. 매칭 펀드는 뭐냐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통일성과 평등을 유지하는 거죠. 다. 근데 뭐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매칭 펀드. 매칭을 하라 이거예요. 니네 지방에서 옵션을 만들어. 그래서 얼마큼 뭐 하면 그때 줄게.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걸 매칭 펀드라고 그래요. 그냥 조건화 시키는 거죠. 니네 그냥은 못 주고 뭐뭐뭐 달성하면 줄게. 뭐뭐뭐 하면 줄게. 이렇게 하는 걸 매칭 펀드라고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이 어렵게 만들 수 있죠. 왜? 옵션을 거는 거니까. 매칭 펀드는 옵션을 거는 거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옵션을 거는 거야. 매칭. 너 뭐뭐 해라. 뭐뭐뭐 매칭 시켜 돈 준다. 이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운영이 당연히 태클을 거니까 어렵겠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지방정부가 그런 거죠. 중앙정부에. 왜 태클을 걸어? 재정 운영 어렵게. 그래서 매칭 펀드는 태클을 거는구나 라고 하시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책 100번 봐도 이거 공부 하나 많아요. 그래서 강의 들 때 매칭 펀드는 뭐예요? 중앙정부에서 태클을 거는구나. 뭐뭐 매칭할 때 돈 준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지.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금방 이해가 되죠. 제발 부탁입니다. 책 먼저 보지 마세요. 보나마나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강의 들어야 됩니다.
15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능력에 비례한 배분은 사회복지 정책은 형평주의죠. 복지니까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이게 사회복지예요? 이게 자유주의, 자본주의죠. 그래서 국어 문제죠. 16번 갑니다. 정책 결정 이런 모양에서 이런 것들은 상식의 사실은 웬만한 그냥 상식 국어 사회복지는 형평성 복지제도지. 그럼 능력들을 배분하면 이게 무슨 사회복지가 아니지. 끝. 근데 이렇게 쉽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틀리고 어려운 것도 틀리면 이 장사할 게 없어요. 그럼 과락이죠.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론보다는 이런 거 합리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이거 맨날 보면 뭐 할 거예요? 문제 못 풀면 하나만 하지. 옳지 않은 거 이런 모형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최종 답이 혼합 모형이네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나왔죠. 우리 많이 배웠죠. 무정부 상태에서 정책이 우연히 무정부 속에서 우연히 결정된다. 쓰레기통. 기억나죠? 쓰레기통.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그게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만났네. 쓰레기통 모형. 우연히 결정된다. 무정부. 쓰레기통. 혼합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이거 맨날 나와요. 쓰레기통. 그럼 답 찾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니까 합리죠. 체계적 식의 정책성과 최적화 나오니까 최적이죠.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 제한을 모든 대안에 조리할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 조리할 수 있는 대안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 만족 모형.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했다. 점중 모형. 쉽잖아요. 이걸 뭐하러 그렇게 몇 시간씩 파고 들어가요. 간단한데. 17번 갑니다.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이에요. 공공부조 장점. 높은 비용 효과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공부조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범위예요. 좁은 범위니까 뭐예요? 효과성이 있죠. 좁은 범위에 높은 효과성이다.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예요? 받는 사람이 일부 받죠. 그래서 수급률이 낮다. 그래서 낮은 수급률, 높은 효과성. 왜? 받는 사람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18번 갑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통장 뭐예요? 자산 형성이죠.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건 상식이에요. 공부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습니다. 노숙인은 의료급여 일종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 기준이 없습니다. 없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급여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9번 갑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요.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 중간값의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가 아니라 반영하여입니다. 말장난이에요. 곱한 게 아니라 반영하여. 곱하면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곱한 게 아니라 반영하여 이렇게 말장난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통장 자산 형성 끝. 쉽습니다. 19번 갑니다. 이거는 혹시 몰라서 보험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보험용으로 드리고 안 나올 것 같으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조세 환급제도의 일종의 조세죠.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근로자들한테 5월달인가 6월달에 돈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세금, 조세, 환급 돈을 돌려주는 거의 일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 신청료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국세청이죠. 세금이니까. 20번 갑니다. 이 문제는요, 2번하고 5번이거든요.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진로비 지불 방식 중 포괄수가제 때문에 맨날 사람들이 국회에서 이제 포괄수가제는 2002년 질계 질병권으로 진행했다. 2002년도에는 이 자연분만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8개입니다. 8개인데 지금 현재는 7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진료비 지불 방식 포괄수가제 현재는 몇 개예요? 현재는 7개가 맞아요.
자연분만이 빠져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는 7개가 맞지만 2002년도에는 8개였다.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현재로 나오겠죠. 그럼 현재는 7개가 맞습니다. 외래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 질병의 종류랑은 상관없습니다. 의료기관, 뭐 또 지역 이런 거에 상관이 있지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월별 보험료 총 체납 최소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된다. 6회 이상 제한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번 갑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제도 군 복무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 기간을 그렇죠. 군대 갔다 오면 6개월 더 줍니다. 취급 시. 그래서 이걸 크레딧이죠. 군대 크레딧. 실업 기간일 때도 뭐예요? 추가로 준다. 그래서 출산 크레딧은 뭐예요? 3명이 아니라 2명이다. 그래서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군대, 군복무 크레딧 이게 3가지가 있는데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을 보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가면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최대 5년 동안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 교환. 그렇죠. 가족이 요양을 하면 가족이 만약에 며느리가 요양한다라고 해서 해당이 되면 며느리한테 국가에서 현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현금 유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단기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뭐 목욕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단기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라고 하고요.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해서 증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온다. 그래서 보험료 함께 나오죠. 그래서 함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갑니다. 산업재해 보상, 산업재해 산재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니은 디귿. 산재보험은 내가 떡공장을 다니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다쳤어. 그러면 무과실 원칙입니다. 무과실 원칙. 그러니까 회사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를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배상 책임은 근로자가 실수로 다쳤더라도 근로자한테 배상 책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무과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배상 책임 이론은 없다. 사회적 타협 이론, 사회비용 최소 이론, 산업 이론. 만약에 이제 이 법을 알아야죠. 근로자가 떡판을 가져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사장이 네가 넘어졌잖아. 네, 그렇지요라고 하면 돼요. 내가 넘어졌더라도 법은 무과실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보험 뭐 배상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배상을 책임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23번 갑니다. 안토넨과 시필라. 이름도 아주 그냥 강의도 오래 하니까요. 어려우니까 강의도 참 그래요. 아주 강의도 그냥 이런 시필라 아주 그냥 욕 나오네 정말로. 안토닌 시필라 이런 거 외우지 말라겠죠. 이런 거 외운 사람 진짜 개토레 시필라예요 진짜로.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지가 다 써 있어요. 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 모형에 해당 국가 연결. 이거 답만 외우세요. 그냥 미국 자산 구조 시장 의존. 그래서 자산 구조, 자산 조사, 돈 조사하고 시장 의존, 자유경제 미국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보통 보기에는 이제 보충주의 나오죠. 보충주의는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그래서 독일이다라고 보고요. 공공서비스는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공공서비스, 핀란드 쪽이 복지가 좋지 않습니까? 핀란드, 뭐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공공서비스다라고 보고요. 가족주의, 가족의 책임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가족주의는 스페인,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 하고요.
합리주의 모형하면 보통 합리주의라고 했습니다. 합리주의 모형은 없죠? 없네요. 빼고. 가족주의, 스페인, 뭐 스위스, 공공서비스, 스웨덴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산구조, 시장구조는 미국이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25번 갑니다. 영국의 신빈민법 1834년. 이거는 연도 외우세요. 신빈민법 1834년.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와주는 빈민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월급을 최하 월급 받는 사람보다는 높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월급 일해서 월급을 최하 받는 사람이 요만큼인데 이 사람보다 더 높게 하면 뭐하러 일해요? 그래서 최하 받는 임금보다는 낮게 해야 된다. 정부에서 도와줄 때 이걸 이제 열등 처우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우리 많이 나왔죠. 신빈민법 열등 처우의 원칙 1834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최고 어려워요. 역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대 제일 어렵지만 이거보다는 앞으로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푼 거보다는 더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공부하면 뭐 최하 50점 이상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때 그래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어려운 거 반띵하고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많이 맞추자 이러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26번 갑니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 체크하면요. 니은 니을입니다. 기억 디귿이 아니네요. 주인공이 관료제 이론입니다. 베버가 아니라 자꾸 베버를 외우려고 그래요. 베버. 또 어떤 사람은 WEBR 이런 것도 막 발음 기호까지 외우려고 하는 분이고 개투레입니다. 베번지 비번지 몰라도 돼요. 지가 다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학자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 없는 사람은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게 빡빡 넘어가야 돼요. 관료제가 주인공입니다. 관료제. 관료제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공무원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만 연상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 찾는 게임입니다. 조직 내 비공식 집단. 공무원은 공식이죠. 비공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조직이 수행할 과업이 일상적 일률적인 경우 효율적이다. 그렇죠. 조직 외부, 공무원 외부 아닙니다. 내부죠. 답 찾았죠? 리을, 조직 운영에 관한 양식이 합법성, 합리성을 띠고 있다. 공무원 합법적 합리성 띠겠죠? 그렇습니다. 27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한 사회복지 행정 기능은 조직 나왔네요. 보통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 행정 기능 8가지 다 외우려면 미치고 팔짝돼요. 키워드를 골라내거든요. 근데 키워드는 문장 속에 있어요. 문장. 출제자가 문제를 저도 출제 많이 해봤거든요. 출제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문제 지문 속에 단어가 노출되든지 또는 단어와 같은 맥락인 의미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직의 공식구조, 조직이죠. 그럼 답이 뭐예요? 조직화. 조직, 찌찌뽕. 너무 쉽지 않나요? 28번 갑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체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답을 찾는 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그러니까 공부 아무리 10년 동안 공부해도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엄한 거 공부하거든요. 답 찾는 게임입니다. 28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 조직 이론은 이것도 엄청 길죠. 그럼 여기서 의미를 찾아볼게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 자원이죠. 자원. 자원하면 뭐예요?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뭔가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외부 환경에 의존. 외부 환경 의존. 어디 의존해요? 뭐 국가, 정치, 경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자원 의존 이론이거든요. 자원 의존 이론. 근데 자원은 뭐라겠습니까? 돈과 연관되어 있다. 의존, 국가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돈 정치 뭐예요? 경제 정치. 그래서 정치 경제하고 자원 의존하고는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자원 뭔가 돈 냄새가 난다. 경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나오면 이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29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조직 환경이 주인공입니다. 조직 환경은 일반적으로
일반 환경이 있고요. 일반 환경이 있고 과업 환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것들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말 아무리 공부했는데 늘상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그 말 같기 때문에요. 답을 못 찾으면 하나마다 공부해요. 시간 낭비해요. 답을 찾아야 돼요. 즉 포인트를 빼내야 돼요. 엑기스를 빼내야 돼요. 그러면 일반 환경은 뭐냐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법 이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과목 이런 과목이 들어가면 일반 행정이에요. 일반 환경. 일반 환경은 그냥 학교 과목이구나. 과업 환경은 서비스와 관계 있으면 서비스, 과업, 서비스 행위 이런. 그럼 답 뭐예요? 정치적 조건은 과업 환경으로서 정치 나오면 뭐예요? 일반 환경이죠. 정치는 과업 환경이 아니지 일반 환경이지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못 끄집어내는 사람은 하나만 공부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일반 행정이다. 과업 환경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과업 환경은 뭐예요? 서비스 제공 이런 거. 조직 간의 의뢰 협력 체계 이런 의뢰하고 협력하고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업 환경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응용 문제가 나오면 사회복지 조직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과업 환경에 대해서 과업 환경에 대해서 옳은 것이 나오면 이 지문이 답이겠죠. 조직 간의 의뢰 협력 체계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즉 이 테두리 안에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회복지는 문제 유형이 아닌데요?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분 많이 계십니다. 기출문제 풀면 다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내에서 응용 문제도 활용됩니다. 즉 이 문제가 만약에 과업 환경 물어보면 이게 답이고 이 문제 나오면 이게 똑같이 나오고 이런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봐도 되겠죠. 30분 갑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행정과는 대안 선택지 가치 중에 사회복지는 뭐예요? 가치 중심이 아니죠. 가치 지향적이죠.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중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 활동도 아니고 사회복지는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중립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 지향적이다. 지향 추구다. 가치 추구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나머지 봐봤자 옳지 옳은 거 봐봤자 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식이죠. 한번 예를 들까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조직 목표 이걸 당연한 거지 이거 윤리 문제죠.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뭐하러 보고 공부합니까? 시간 낭비지. 그래서 포인트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고 왜 옳지 않은가 포인트 잡으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다. 31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체크하면요. 이 문제는 여기서 응용 문제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화학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 둘, 셋, 5문제를 신출 문제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제가 좀 심화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스미스는 업무 통제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건 이거 다 틀립니다. 이거. 스미스는 외우셔야 됩니다. 적고요. 스미스의 업무 통제에 따라서 투과성 조직, 스며드냐 안 스며드냐, 전면 통제 조직, 일선 조직, 관료 조직을 분류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스미스의 업무 통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과성, 전면 통제, 일선 조직, 관료 조직 이건 그냥 통제 조직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관투, 통일, 투과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잔머리로 하는 겁니다. 통일, 투과. 그래서 통일, 투과. 통일, 과투. 통일. 그래서 뭐예요? 통제 조직, 일선 조직, 관료 조직, 통일, 관투. 스미스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에치오니의 권력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사회복지 중 그렇죠. 권력 형태 나오면 규범적. 에치오니 이렇게 앞면으로 보시고요. 호혜적 조직은 서로 구성원이 수혜자다. 서로 상호 호혜예요. 근데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조합원이죠. 이런 거. 그래서
불나와 스콧이 얘기했다라고. 지벨만도 처음 나온 문제인데 나올 수 있습니다. 지벨만에서 공공, 준공공, 준민간 조직, 민간 조직 이렇게 공공과 민간 나누면 지벨만이다. 찌찌뽕 가지고요. 하선필드는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 식별 기술, 인간 유지 기술, 인간 변화 기술, 인간에 대해서 나왔다. 하인, 그래서 인간에 나왔다 그러면 핫센필드 인간, 하인, 그래서 하인 찌찌뽕.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뭐 네 문제, 다섯 문제 골고루 나올 수 있습니다. 32번 갑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예요. 이건 쉽습니다. 옳은 것. 서비스 생산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그렇죠. 품질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품질 관리 왜 해요? 고객이 왕이다. 고객 우선주의예요. 최고 책임자는 의사결정권을 강조한다. 최고 책임자는 고객의 품질 결정이에요. 고객의 품질이에요. 고객이 왕입니다. 맥그리거의 맥그리거가 주는 X 이론과 Y 이론이 있는데 X 이론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Y 이론은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특성을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X 이론이나 Y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품질 관리하는 거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 의존 대응 전략은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부터 양보를 얻는. 이건 뭐예요? 옹호 이루죠, 옹호. 그래서 막 국회에서 데모하고 뭐 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하고 옹호죠. 그래서 옹호 왜 해요? 얻어내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 근데 그냥 얻어나요?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저도 안 줍니다. 그래서 국회 가서 옹호하자.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 방해해야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해 전략입니다. 그래서 양보를 얻는데 효과적이다. 양보를 얻어내려면 그냥 양보를 얻어내는 게 아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 그래서 옹호 이론, 소리 지르고 뭔가 방해를 해야 양보를 얻어낸다. 그래서 양보를 얻어내는 거 방해 전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4번 갑니다. 퀸이 지정한 혁신적 슈퍼바이저가 가져야 할 혁신적 슈퍼바이저는 뭐예요? 여기서 슈퍼바이저는 원래 슈퍼바이저는 상담사를 도와주는 상담사의 스승을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회복지사를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능력을 옳지 않은 것은 혁신적인 건 같이 으쌰으쌰하는 겁니다. 슈퍼바이저가 그러니까 상담사가 원칙을 하면 내담자를 슈퍼바이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사회복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사회복지사의 개인 성과를 점검한다. 사회복지사의 개인 점검하면 으쌰으쌰 안 됩니다. 이거 태클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같이 슈퍼바이저가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 협력하는 거지. 개인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갑질이다. 그래서 갑질 안 된다. 갑질 삑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갑니다. 전달 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 디귿이네요. 기억 리을이 삑사리입니다. 교재에 오타나 오류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강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내용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오표에 정리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기억, 충분한 양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충분한 양과 질, 충분하죠. 충분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충분하니까 적절하죠. 그래서 적절성이라고도 한다. 제약 없이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접근하기가 편하죠. 그렇습니다. 연속성,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속적이죠. 그렇습니다. 종합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통합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아니라 통합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까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리 기법은
안전 확보, 작업 환경, 사고 예방 이런 거 뭐예요? 다 위험 관리죠. 이건 뭐 인문학 문제죠. 상식이죠.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 나오면 위험 관리다. 위험 관리를 잘해야 안전 확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7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에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지가 다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하여 하니까 준 예산이죠.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어려운데 회계가 나왔어. 법 정치 나온 것 같아. 이 뭘 어려워? 준하여 준 예산이다. 너무 이게 진짜 뭐 0.1초도 안 걸리잖아. 읽다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하여니까 준 예산. 이 뭐 좀 심화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회계연도가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뭐 국회에서 예산을 하는데 예산을 뭐 심의하다가 쌈질해 갖고 지들끼리 뭐 정쟁 쌈질해 갖고 여야가 쌈질해서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통과를 못했는데 뭔가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통과를 못했지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서 집행을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준 예산이라고 한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통과를 못했다. 정치인들이 쌈질해갖고 여야가 그럴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년도 예산 준하여 준 나왔네. 준 예산 준준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 갑니다. 참여적 리더십 참여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참여적 리더십이 있고요. 참여적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적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관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도 참여적 리더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사전목 카페에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단만에 오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너무 사람 이름 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여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거는 방임이에요. 방임적. 자유방임 하지 않습니까? 방관자, 방임적이다라고 하고요. 이 참여적 리더십은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하급자의 결정을 무효 혹은 수정하는 권한은 상급자에게 귀속된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학자 외우고 싶은데요. 성격 고치세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갑니다. 목표 설정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계적 욕구 이론. 이거 우리 배웠죠? 위계적 욕구 이론.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건 뭐예요?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이죠. 그래서 욕구적 위계 이론은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이다. 그래서 목표 설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0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입니다. 리더의 지휘 권력 정도, 직원과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 이런 것들이 잘 될수록 리더십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사전모에서 서로 찌찌뻥 댓글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으쌰으쌰 집단 응진력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 이 카페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 이론이다. 이건 이제 상황 적합 이론이에요. 상황이 적합하다. 어떻게 적합해요? 지휘 권력 정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직원과의 관계도 서로 끈끈하고 이럴 때 상황 적합이다. 그래서 이건 학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들러라 학자, 피들러. 피를 둘렀으니까 얼마나 피가 잘 통하겠습니까? 피들러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되는 사람. 피를 둘렀으니까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한 상황이 적합하다. 상황 적합 피들러라고 하고요. 직원의 성숙도가 중요하다. 직원의 성숙도. 우리 사전목 카페, 우리 카페 이 VIP 회원 여러분들 이 성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으쌰으쌰 자기 효능감 뿜뿜 이렇죠. 이럴 때 합격이 다가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될 때 아름다운 합격이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학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허시아 브랜차드라고요. 허시아 브랜차드라는 사람이 상황 리더십 이론을 주장했다라고 봅니다. 한 조직에서 성공한 리더가 조직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 적합, 특히 이거 직원의 성숙도가 중요하다. 허쉬와 브랜차도 몇 번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인적 자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인적 자원 뭐예요? 인적 자원 인사관리죠. 인사관리면 좋은 게 다 맞는 겁니다. 직업 능력 검사 시행하죠. 오리엔테이션 가졌죠. 직무기술서 작성했죠. 행동평가 실시했죠. 다 좋은 것 같습니까? 모두 옳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43 2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시설평가도 잘 나옵니다. 옳은 것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정한다. 1997년이 아니라 1999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군구회장이 시설평가의 주체다라고 나오는데 시설평가의 주체라고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시설평가 주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 뭐예요? 시군구죠.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지사다. 시도지사가 시설평가의 주체다라고 하고요. 4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라고 하고요. 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공표하는 겁니다. 43호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기서 두세 문제 연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 갖고 보통 기출문제 3문제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엮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통으로 메모했다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희망복지지원 이건 연도를 외워야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는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고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막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막 행복이음 이건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죠. 얘 한 다음에 얘가 올라간다라고 보고요. 이제 옳은 거니까요. 최근 민간이 통합사례관리가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최근에는 민간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웃기지 마라. 높아진다. 행복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한다. 그렇죠. 시군구에 설치한다. 뭐 시험에 행복지원단은 읍면 등을 실시한다.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행복지원단은 시군구다. 2016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와 읍면동 복지허브와 어디에요? 읍면동 언제? 2016년 다시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복지허브와 읍면동에 시작하였다라고 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면동이다라고. 집행체계입니다. 집행체계. 별도로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행정체계. 행정체계는 읍면동이 아니라 뭐 시군, 시도, 시군구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집행체계는 그렇죠.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 읍면동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집행체계만 읍면동입니다. 이것도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도 꼭 보셔야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도 사회복지 통합관리 행복통 20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와 시험 문제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획 기법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라고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관 가보면 이 큰 보드판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써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과업이 있어요. 과업 1, 과업 2, 과업 3. 그래서 읍면동 방문하기. 여기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읍면동 방문하기 복지마을 시찰하기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예를 들면 1월부터 2월까지, 3월까지 해서 얘는 1월부터 2월 말까지, 얘는 요만큼까지. 이런 계획 받지 화살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간별로 이제 시간별로 했다고 해서
칸트 차트라고 그래요. 시간별로 1월 달인데 1월 달 이 사이 여기까지만 마무리하자.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자. 얘는 이때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시간별 활동 계획 칸트 차트라고 한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시간별 활동 계획 칸트 차트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이 문제도 시험에 아주 잘 활용되는 문제입니다. 공익 연계 마케팅을 통해 참여 기업과 사회복지 조직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여 기업, 공익 연계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도 또 같이 더불어서 좋아지고 서로 윈윈한다라고 해서 윈윈 정책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이 비영리 조직 마케팅은 생산 후 소비의 발생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는 함께 이루어진다. 찌찌뽕 이루어진다라고 보고요. 틈새 시장 마케팅의 시장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다. 시장 세분화는 작은 겁니다. 작게 쪼개는 겁니다. 틈새 시장이 아니라 미시거시할 때 미시 시장이다라고 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표준성은 영리 조직과 마케팅과의 차이점 중 하나다. 표준성이 아니라 비표준성입니다. 마케팅, 사피, 유동, 플레이스, 장소죠. 프로모션, 촉진, 홍보, 가격, 프라이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요. 프로덕트, 상품입니다. 상품. 46번 갑니다. 스키드모어의 7단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7단계 기획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순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을 보통 목표, 첫 번째가 목표죠. 목표를 설정한다기도 하고 목표를 선택한다고 해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자원을 고려해야 돼요. 자원 고려 단계. 어떤 자원들이 있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모색해 봐야겠죠. 대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이 대안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해야죠.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를 예측했으면 이제 대안을 선택해야겠죠. 선택은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뭐 수립 또는 뭐 실행하겠죠. 프로그램 수립, 실천, 실행.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단계가 이제 개방성 유지한다.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나오면 기억, 리을이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수립 단계는 도표 작성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그렇구나. 수립 단계가 여기죠. 6단계. 결과 예측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일을 다각도로 그렇구나. 자원 고려되는 기획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 첫 번째가 아니죠. 자원 고려가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티귿이 틀렸죠. 개방성 유지 단계에서는 보다 나은 절차가 없는 경우 기존 계획이 보다 나은 절차가 없으니까 기존 계획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개방성 유지 단계 이렇게 여러분 큰 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이렇게 가로치기로 뭐 대안 검토 뭐 이렇게 뭐 구체적 실행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가로치기로 나온 적도 있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 평가 요소는 프로그램 활동 후 얻은 양적인 최종 실적입니다. 실적. 이제 결과를 수치화시킨 데이터시킨 결과는 성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과를 데이터 값을 맨 마지막 하기 전에 실적. 요거를 이제 산출이라고 합니다. 얼마큼 나왔냐? 산출량이 얼마큼 나왔냐? 그래서 양적인 최종 실적, 산출량. 그래서 산출량을 보고 데이터 값을 정해서 측정하는 거. 이걸 성과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는 뭐예요? 인풋, 투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요. 48번 갑니다. 사회복지 평가 기준과 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 집단 간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 치가 써있죠. 공평하다, 공평성이죠. 영향성이 아니라 공평성. 공평성과 같은 말이 뭐예요? 형평성. 치가 다 써있잖아요. 영향성은 뭐예요? 영향력, 파급 효과. 뭐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겠죠. 49번 갑니다.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시오. 기억,
띠긋이네요. 외부 재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사회복지 재원 그렇습니다. 많이 받아야겠죠. 자연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타깃관 연계 노력을 당연하겠죠.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같은 민간 지원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외부 지원이 영향을 받고 늘어나니까요. 민간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 아니다. 민간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결됐습니다. 50번 갑니다. 기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획인. 어떨 때는 영어가 좋을 때도 있어요. 기획과 계획의 차이가 뭐냐면 계획은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을 짠다 플랜. 기획은 플래닝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충, 그래서 ing가 들어요. 플래닝, in 진행형이죠. 그럼 답 나왔습니다. 목표 지향적이나 과정 지향적이지 않다. 진행형이니까 목표 지향적이고 과정 지향적이다. 답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적이고 움직인다. 연속적이고 움직인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플래닝, 계획은 플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강의를 들으시면 뭐 이 정도 레벨이면요 어려운 측에 들어가요. 나머지 연도들은 쉽거든요. 이번 연도가 특히 좀 어려웠습니다. 합격률도 그래서 저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라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는 공부하시고 이 정도보다는 쉽구나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법제론도 어려운 일 아는데 법제론도요. 생소해서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제론 공부 제일 쉬워요. 그냥 단순 암기해서 찌찌뽕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찌찌뽕하러 가겠습니다. 51번 갑니다.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오면 옳은 거 체크하고요. 4번이네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표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감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공표한 날, 공표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합니다. 이제 순서 흐름을 잡으면 대통령이 공표하고요. 이 법률을 만들면 일단 국회로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정부로 또 이관된 다음에 정부로 이관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표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률이 국무회의가 아니죠. 국회죠. 대통령은 법률의 일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 없이 대통령이 공표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한 공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구나라고 하고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할 때 15일에 공표를 해야 되죠. 이럴 때 공표를 이제 뭐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폐기되는 게 아니라 뭐 이상이 없으니까 제의 요구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폐기하는 게 아니라 통과다. 이상이 없으니까 공표한 걸로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통과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용어가 생소하더라도 큰 이렇게 틀만 잡고 포인트만 잡아내면 법이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법 기출 강의 몇 번 들어보면요. 느낌이 올 겁니다. 아하, 뭐 한 기출 강의 3번 정도 들으면 아하, 저거 식은죽 먹겠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도 아주 컨디션이 오늘 뭐 촬영한 지금 요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인데 월요병도 있지만 토요일 날 아주 그 청년목 카페 청소년 상담소 3급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저도 수험생과 똑같은 이 감정이 이입됐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또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또 굉장히 긴장되고 다행히 합격자가 많이 나와서 또 우리 청준모에 있는 회원분들이 댓글 보니까 또 우리 사준모 사회복지사로 또 많이 또 이렇게 법률이 국회로 이렇게 옮겨진 것처럼 또 사준모로 이렇게 또 넘어왔더라고요. 또 사준모에서 또 합격하면 또 청준모로 넘어오고 왜냐면요 과목이 겹치거든요. 과목들이 또 시험 보는 요령은 똑같아 거의 이 답을 뽑아내는 요령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김덕희 제자라면 답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
또 과목, 인행사라든지 이런 법적인 내용들도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취득하시고 또 청소년 상담사 또 같이 이렇게 윈윈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민해서 너무 긴장했는지 또 이제 늙어가나 봐요. 또 장염이 와서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진통제 먹고 이제 오늘 또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늙어가나 봐요. 이제 점점 아파가요. 요새 아주 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우울하고 막 당뇨, 고혈압에 제 공세상 올린 것처럼 막 약 먹고 겨우 이제 자리 잡나 싶었더니 또 장염에 걸려서 아주 하여튼 뭐 그래도 힘을 내고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희의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저기 좀 보내주시고 댓글이 저한테는 가장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좀 댓글 좀 많이 좀 으쌰으쌰해서 저에게 좀 힘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사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수님 클라이언트 위로를 해드려야지, 내가 복지를 좀 해드려야지, 댓글 좀 많이 좀 으쌰으쌰 써주기 바랍니다. 52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하에서 자치에 관한 지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운율이 딱 떨어지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꼬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하에서 자치에 관한 지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면 또 삑사리예요. 이 법은 뭐뭐 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거 이건 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건 대부분이 이제 삑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끝까지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시행령은 업무소관부처의 장관이 발행한다라고 하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다라고 보고요. 국무총리 소관사무소에 관한 법률의 위임 또는 직원으로부터 불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불령은 장관령입니다. 불령이 아니라 뭐예요? 국무총리니까 총리령이죠. 총리령. 그래서 총리령이다. 대통령이 발한다라고 보고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디서 제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한다라고 하고요. 여기도 오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사위가 아니라 장애인 사위가 아니라 상위법입니다. 이 법 규모이다. 오타 이런 거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크죠. 시행규칙보다 이건 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53번 갑니다.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가장 최근이다. 2007년입니다. 연도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 연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1981년,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고용보험법 1993년, 산업재해보장법 1990년, 63년. 그래서 산업재해보장법이 제일 먼저다라고 보시고요. 제일 막판이 장기요양보험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긴 게 이게 더 길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둘, 넷, 여섯, 여덟 똑같네요. 하여튼 얘가 가장 오래됐고 얘가 가장 최근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4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관계없죠. 교육부 장관입니다. 사회보장법에 교육부 장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연도가 없습니다. 보궐위원은 뭐 남은 연도 하는 거죠. 보궐 선거했으니까 뭐 남은 임기 채우는 거고, 공무원의 유임의 임기는 1년이 아니라 뭐예요? 뭐 임기 새로 선출됐으면 새로 선출된 임기겠죠. 그래서 연도 뭐 볼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요건 한 줄 외우세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은 3명,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30명 이내. 그래서 1, 3, 30이네요.
보시고요. 55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공통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대통령이 대통령 바쁩니다. 대통령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가 따로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병력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코올 중독자를 예를 들을게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정부에서 40만 원 이제 사회보장 수급이 나옵니다. 40만 원. 근데 나 이 돈 40만 원 받는 게 너무 의존돼.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근로 의욕이 없어. 나 이거 포기할래. 그래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56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부 다 사회보장제도 하면 나라 부도날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렇구나. 사회보장제도 뭐 이런 것들은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7번 갑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대한가 사회서비스 많이 나옵니다. 사회서비스는요. 복지 플러스 덤입니다. 덤. 복지 플러스 덤이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복지보다 더 큰 범위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 플러스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플러스 덤,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복지 플러스 덤 하면 사회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갑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공 아직까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발음까지 안 나오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피보험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장기요양보험사업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거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자지 보험자. 보험을 주는 사람. 공단이니까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자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옳은 거니까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급여 국가 및 지방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그렇구나. 국가는 노인성 질환 사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구나. 여기서 잠깐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면 삑살이에요. 이게 항상 말장난이에요. 법규는요. 그래서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 나오면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면 삑살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가급여 방문하는 거죠. 방문해서 하는 급여를 방문 서비스가 우선이다라고 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 사업의 실태를 파악해서 3년마다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를 정기 몇 년마다 3년마다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3년도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59번 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산재죠. 산재 근로자에 대해서 진로 요양 및 재발하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교수 역할을 제가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 교수로 5년 정도 활동할 때는 어떤 걸 했냐면요. 산재 환자 심리 상담을 했었거든요. 산재 환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제가 이제 전국 순회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제 이야기를 또 바탕으로 저도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중독에 걸려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노숙까지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 내 자기 개방, 내 상처를 드러내면서 또 산재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심리 상담을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참 천안에서 강의할 때인데 내가 엄청 울었어요. 그날 이제 심리 상담하면 이렇게 원탁에 동그랗게 앉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남편이 양쪽 팔이 없는 거예요. 양쪽 팔이. 그래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를 꺼냈더니 아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안 올까 하다가 아내가 여보 우리 의지를 갖고 살자. 살아봐야지 하고 이제 억지로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상담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다친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프레스 알죠? 프레스. 이렇게 프레스 기계가 쫙 내려가는 이게 쇠 잘라놓은 프레스를 가는데 보통 이제 안전장치를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업 현장이 빨리 해야 된다고 이 안전장치를 이제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손이 딸려 들어가서 양쪽 팔이 절단된 환자분인데 너무 막 저도 충격이고 가슴이 아프서 제가 뭐가 제일 힘듭니까 했더니 팔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통증이 너무 심해서 뇌는 팔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렇게 또 하니까 여기 주변이 많이 왔었거든요. 어떤 분은 뭐 이 학교 급식하다가 손가락 잘렸고 어떤 분은 뭐 나무 베는 거 하다가 나무가 쓰러져 갖고 뭐 어깨가 탈구리고 이분이 원체 세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위로받고 갔어요. 이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또 기억도 나고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사담이 있는데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세월호 사건이 났었거든요. 세월호 사건. 그때 제가 뉴스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들었죠? 뉴스니까 들었죠. 학생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대요. 뭐 가출도 하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분이 아들아 문제를 일으켜서 좋다. 사고를 쳐도 좋다. 학교를 안 가도 좋다. 집에만 와다오. 이러면서 펑펑 울었던 그 뉴스 장면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 뭐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세월호 아픔 있는 그분한테는 뭐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집에 그래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일날 밀려더라고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 집에만 오는 것이 최고의 희망인 분도 계십니다. 위로를 갖고 용기를 갖고 그래서 시간마다 저녁 때마다 아들 딸이 집에 오지 않습니까? 펑펑 울면서 저를 이렇게 팔이 없는데 이렇게 안더라고요. 저도 같이 펑펑 울면서 힘을 내서 선생님 열심히 용기를 내서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막 울었고 저도 지금 좀 울먹울먹한데 그때 기억이 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렵죠. 누구나 다 어려요. 시험도 어렵고 또 처해진 환경들이 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실직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분들도 용기를 얻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하고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주일 예배였었는데 예배의 설교 말씀도 이런 거였습니다. 감사거든요. 감사.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목사님이 물어보면 보통 감사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감사 불평이겠 불평 불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의 반대말은 무딤이라는 무딤. 있는 거 주어진 거를 당연시 생각하는 거. 당연시 생각하는 게 이게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당연한데 감사할 줄 몰라요. 숨 쉬는 거 당연한데 감사할 줄 몰라요. 제때 아들, 딸이 집에 오는 거 당연한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당연한 거에 감사하면 우리 공부 정말로 재수없는 수지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힘을 내서 좀 열정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감정에 푹 받쳐가지고 좀 어떤 이렇게 사람이 길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공부하면서 공부하고 또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리복지공단 산재 환자 상담도 하고요. 또 취업 알선도 합니다. 그런 업무도 합니다. 60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 날 9월 7일입니다. 이 날짜들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9월 7일 나옵니다. 보통 나오는 게 주로 나오는 게 10월 10일이 이제 예상 날이에요. 건강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사담도 되겠지만 감사를 모르면 정신 건강이 안 돼요. 감사가 정신 건강의 출발이고 감사가 신앙의 출발이고 감사가 우리 인생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 감사 그래서 10월 10일이다라고 보시고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이고요. 날짜 좀 챙겨주시고요. 61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결혼이 생길 때 3개월 이내 결혼이 생기면 2개월이다. 이거 나온 거 또 나오죠. 2개월 이내다라고 하고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것도 단독으로 나온 거 맨날 똑같이 나와요. 이 문제도 나오고 이 문제도 나오고 계속 돌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번 풀어보면요.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겸할 수. 그러니까 직원은 할 수 없습니다. 시설장은 하더라도 이사는 시설장은 하더라도 직원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직을 당연한 거겠죠.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이것도 또 나와요.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다. 그래서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다. 그래서 이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벌써 세 문제 기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문항 똑같이 나옵니다. 62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이다. 그래서 상근, 비상근 뭐예요? 자리가 없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명예직 이런 거죠. 그래서 상근은 전국 정직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 장애물 이용해서 책임보험을 지진은 없습니다. 보통 화재보험이나 또는 위험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이지 지진은 없다라고 보고요. 보건복지방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및 이것도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방은 바빠서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시설장 해야 됩니다. 시설장.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장은 아니라 시설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거 아니면 삑사리겠죠? 운영할 수 있다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63번 갑니다. 의료급여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날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서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약국은 3년간 53이다. 53 불고기가 생각나네요. 53.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원은 5년, 약국은 3년 동안 서류 보관하라 이거예요. 쉽죠? 병원 5년, 약국 3년 서류 보관하라. 64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뭐냐면요. 국토부 장관 플러스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뭐가 있어요? 주거비가 있죠. 주거비는 국토부, 교육부는 교육비. 그래서 소관중앙행정기관회장은 수급자의 체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3년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이것도 포인트 잡았고요. 소관별로 기초생활, 국토부, 교육부, 기초생활보장법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본계획하면요. 보통 기본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다 5년이에요. 근데 두 가지. 기협, 기초생활과 협동조합. 기초생활과 협동조합은 3년이에요. 두 개만. 이것만 하면 한 문제도 먹고 들어가요. 기협, 기초생활보장도 기니까 기초생활, 협동조합만 나오면 3년이고 나머지는 다 5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고시한다. 중앙자치단체별로가 아니라 뭐예요? 가구 규모죠. 가구 규모별, 즉 예를 들면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이런 가구 규모별로 중앙생활보장위에서 고시한다라고 보고요. 고시가 아니라 심의죠. 심의 의결.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다. 주거급여는 뭐예요? 국토부죠. 국토부 장관이다라고 보고요. 보장기관의 차상위자가 재활에 필요한 차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5번 갑니다.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이루어지는 초기 욕구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권리는 3년간이 아니라 봐요 5년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멸시효는 5년간이다. 기초연금 수급 5년.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5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다 5년이다라고 보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령이 정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이 되도록 한다.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월 25만 원씩 지급하죠. 있습니까?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당연하죠.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외로 이주할 때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국외로 떠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66번 갑니다.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 전화센터 1366이죠. 여성의 전화.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 관련 법률 자문 및 가해자 조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답 나왔고요. 67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에 임해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의 숫자를 옳게 이건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단순 암기가 더 좋아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사 3년, 감사 2년. 외국인이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 한다. 그래서 722 외우시기 바랍니다. 68번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 비집단성은 아니다. 뭐 집단이건 집단이 아니건 뭐 자원봉사하는데 이게 뭐가 해당되겠습니까? 척 봐도 알겠죠? 69번 갑니다.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이건 뭐 종합계획이니까 다 들어가겠죠? 기용, 니은, 디귿 다 들어간다. 그래서 보험료 부가체계, 요양급여 비용, 취약계층 지원, 건강보험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다 들어간다. 70번 갑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먼저 체크하고요. 시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뭐 딱 찰지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1번 갑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서 3년마다 이 기본 계획은 앞에 설명드렸죠. 기본 계획 뭐예요? 기협, 기초생활보장계획, 협동조합 기본계획, 기협은 3년만 하고 나머지 다 5년이죠. 그러니까 3년마다가 아니라 5년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문화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이런 정책, 다문화 가족 이런 사회 통합 이런 정책들은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가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을 해서 정책 수립 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입니다. 여기는 기본 계획이 5년이고요. 여기는 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그래서 실태조사 3년, 실하다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을 인정하고 존중하시도록 홍보 및 교육 및 재정상이 필요하다. 이건 뭐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및 지자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번 갑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의비는 산재에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장법에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72번 갑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의 작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친권자 선임을 청구할. 친권자가 없는데 뭘 친권자 선임을 해요?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친권자 선임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뭐예요? 후견인이죠. 후견인. 후견인을 청구할 수 있고요. 후견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겁니다. 라고 보고요. 아동위원회는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구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하시도 않다. 그렇구나.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어린이 주간을 한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런 것도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어린이 주간이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보시고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악대 아동 사건의 심리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있고요.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요건 중 하나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거. 그래서 18, 180일 찌찌뽕 해두시기 바랍니다. 74번 갑니다.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한 외국인의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있답니다. 결혼 이민자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결혼 이민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는 보통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보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에서 장애인 정책 참여를 정할. 그렇구나. 별 중요한 상황 없고 이제 요것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번 갑니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뭐요? 방문하는 겁니다. 노인가정방문이죠.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생활입니다. 이건 공동주택에만. 공동주택은 뭐예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만 설치할 수 있다. 웃기지 마라. 아파트 또는 뭐 연립, 일반 주택도 다 해당된다. 그래서 쉽게 나왔죠. 국가는 노인복지 관련 연구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자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무상으로 대부하여야 한다가 대부할 수 있다. 그렇구나. 또 여기도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이고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
시설로 본다. 노인분들이 사는 노유자실로 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내용이 깁니다. 긴 걸 읽다 보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포인트 잡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라고요. 법이 의외로 몇 번만 공부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나온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80점 이상은 아주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뿜뿜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